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른 색깔을 보이면서 보합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가 오늘 1% 가까운 강세입니다. 그동안 엔화 강세가 시장을 가장 압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었는데 오늘은 엔화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 랠리에 탑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수급이 정말 없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없고 최근에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 빠져나갑니다. 1,0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 매수하는 느낌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오늘 좀 외국인이 같이 좀 기관과 함께 팔자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주도주가 없고 정말 다양한 테마들이 상승하는 흐름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2차 전지가 최근 들어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낙폭 과대의 의미로서 올라오는 건지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시장에서는 없는데 어떤 느낌에서 측면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걸까요?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까지 탑5 안에 들어와 있고요. HD한국, 조선해양, 한국전력, HD현대일렉트릭, 오늘 전력설비나 조선 이런 쪽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분위기긴 합니다. 기관 순매수 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정말 오랜만에 의료 AI를 담고 있습니다. 1위에 루닛, 10위에 뷰노고요. 어제 루닛도 두 자릿대 상승률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낙폭 과대라는 측면에서 저가 매수의 의미로 봐야 하는 걸까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나 수혜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단발적인 수급인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역시 2차 전지 담고요.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삼성 SDI 이렇게 배터리 셀과 양극재 업체 담아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을까요? M83,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TDS팜 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M83 1위 종목은 오늘 상장을 했는데 지금 정말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TDS팜은 어제 상장했는데 따따블 가고 오늘 추가 상승하다가 좀 밀리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최근에 IPO한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주도주는 없고 테마주들도 계속 뒤죽박죽 수급의 꼬임 현상이 최근 시장에 정말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 확실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장한 이후에 48,650원 최고치 터치했습니다. TDS팜은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요. TDS팜도 바이오 쪽 관련해서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따따블 성공하고 나서 오늘 56,000원까지 고점 터치했다가 이내 상승분 반납하며 음봉 전환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변동성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계속 이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 종목은 못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략을 이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부재하고 시장의 방향성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기다가 수급까지 좀 없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자, 질문 한번 열어볼까요? 반도체, 성장주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섞어봤는데 일단 국내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평선 지지를 잘 해주고 있어서 네. 약간 횡보하는 느낌이긴 한데 예, 횡보를 하다가 위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이러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 자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최근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의 힘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 그 이후에 그 상승 동력을 더욱더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개인들의 매수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요소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오히려 상대 상품들의 강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쪽, 혹은 이제 해외 증시 투자도 원활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의 분산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 국내 증시 쪽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으로서는 결국 이제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시원하게 밀어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은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0.3%까지 낙폭을 다 줄였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점까지 많이 남아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매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퀀트 자료를 보면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이제 8월간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내에서의 업종 순매수는 13개나 되는 많은 업종군들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각 업종, 뭐 대략 이제 20개 정도 되는 업종 내에서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매수한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래일수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하루 사고 하루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다 단기 물량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 지수를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표 섹터는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 하루 이틀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외국인의 매수는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재밌는 부분은 지분율은 좀 올라갔어요. 어떤 지분율이요? 반도체 섹터의 지분율. 아.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고점 부근에서 팔아서 저점에서 샀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집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에 상방을 두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주가가 빠질 때 트레이딩 바이로서의 성격으로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난 이제 우리가 경험했었던 6, 7월 달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의 상승도 약간은 뜨뜨미지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시장의 변화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M7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에서 반도체 섹터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포커스를 둔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일단 주도주는 없고 외국인 수급도 다 순환매로 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 사는 거 따라 사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대응해야 돼요? 관망해야 돼요? 네, 지금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금리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네. 대전제를 가지고 시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노동청에서 결국은 이제 민간 고용 쪽에 대한 비농업 고용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를 했고요. 거의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80만 건 이상의 하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우리는 연준의 이중 책무라고 얘기를 하죠. 연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로는 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연준의 눈높이는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네네. 높고 이 고용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사장님, 2차 전지 플랫폼 네이버 같은 종목, 그리고 바이오 또 지금 반등하고 있고 로봇 같은 종목들도 급등했고 이런 쪽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도체보다? 제가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네. 대략 한 2, 3주 전에 이제 관련 금리나 테마 관련된 부분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과거의 트렌드가 달라졌다라고 하지만은 또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섹터 전략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오늘 왜 네이버가 올라갈까라는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피봇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낮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채권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실적이 좋았었지만 주가가 부진했었던 네이버 같은 기업들로 오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크고 어느 정도의 섹터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이버는 실적까지 더해진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섹터별로 모든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와 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의료 AI도 사실 돈 버는 기업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 건설 섹터입니다. 그렇죠. 어제부터 이번 주부터 사실 맞아요. 강해요. 네. 특히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세게 올라오면서 지금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장 내에서 잊혀졌었던 금리 인하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금리나 수혜주 말씀 주신 섹터 너무 많은데 네. 가장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어디예요? 가장 눈여겨보는 섹터요. 네. 사실 이제 주가의 부담이 적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네이버를 필두로 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가장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반도체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모건 스탠리가 어제 그 기사를 냈는데 AI 이제 피크다, 네. 찍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가지신 분들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AI 피크아웃이 언젠가는 나오겠죠. 네. 그 피크아웃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의 피크아웃이냐 아니면 정말 감소를 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성장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을 안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투자 계획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해당 섹터들이 피크아웃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쪽에서 AI를 탑재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의 성장과 빅테크 기업들의 지속적인 AI 투자를 위한 가장 선결 과제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익률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MS의 윈도우 출격은 이러한 부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AI 관련 쪽에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투자자분들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수급 유입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개인들의 강력한 매수세 네. 이것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포커스는 금리 인하 수혜주 쪽에 맞춰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빠졌다라고 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무조건 산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외국인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돌아올 때 좀 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가 1% 강세 돌파했거든요. 근데 엔화가 떨어졌어요, 오늘 좀. 네. 사실 이제 제가 시장에서 가장 걱정했던 게 네. 오늘도 엔화 강세를 가장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144원, 4엔까지 떨어졌다가 네. 올랐다가 다시. 근데 니케이는 강한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니케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실 엔화의 약세가 나온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일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할 때 무슨 핑계를 가장 많이 댔냐면은요. 엔화가 약세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못 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세일 땐 같이 빠지더니. 그렇죠. 강세일 땐 같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엔화 약세가 집중되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 요소를 작용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가 이번에 급격하게 강세로 가지 않고 안정적인 강세 흐름으로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관련 흐름 내에서 분명히 좋아질 만한 섹터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라든지 MLCC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수출 경합도가 높았었던 섹터는 분명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엔화의 강세는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와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이 오르는 것을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반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못 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통화 정책,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또 향후 정책적인 요소 환율이 섹터를 갈라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매크로 이슈를 좀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환율과 함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2차 전지로 넘어가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부터 좀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는데요. 그냥 단발성 저가 매수예요? 아니면 좀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돌아서는 것을 지지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섹터들은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은 섹터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지금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아파도 결국은 시간은 치유를 해주게 됩니다. 네. 섹터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방 산업이 성장하는 섹터라고 한다면은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2차전지가 지난 4분기 때만 하더라도 결국은 1분기, 2분기의 저점 확인 이후에 3분기 회복을 기대했었지만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전방 업황 때문에 네네. 사실은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8월 중순까지의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봐도 3분기 실적도 사실은 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 요인은 뭐냐? 3분기에도 안 좋으니까 네. 4분기에는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사실은 대외 변수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기대감만 가지고 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좀 도움을 받아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 도움을 아까 얘기했었던 첫 번째 금리, 두 번째는 반도체 쪽에 이탈한 수급의 순환매 성격이 대형주로 들어오면서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요소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해리스의 또 강세, 네. 그리고 유럽의 대중국 전기차의 관세 부과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결합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세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단기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상승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방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데 뭐 금리 인하, 해리스 부통령 수해, 반도체에서 나온 수급 요거 세 개로만 본다면 지금
따라가기는 좀 그런 식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추격 매수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를 이 정도 올라온 상황 속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어차피, 앞으로 뭐 1, 2개월 주가 보는 거 아니고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실적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다라는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크게 부담이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AI 좀 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루닛이라니 진짜 반갑거든요. 어제부터 강했는데 이것도 그냥 금리 인하 수혜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뭔가 이제 뉴스가 터져야지 주가가 올라오게 되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IPO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금 확보를 통해서 볼파라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뭐하러 인수하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볼파라라는 회사가 결국은 이제 해외 쪽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내의 영업망을 활용을 해서 미국 쪽에 동사의 유방암 조기 진단 솔루션을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가 상승에 4번 타자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 AI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은 이 기업들이 빠른 실적 성장 아니면은 정말 진정한 펀더멘탈의 회복 이런 것들보다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업황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성장은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료 AI 안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루닛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이름이 떠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뷰노라는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히 뛰어난 탑라인의 성장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이익은 아쉬웠지만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뭐 루닛, 뷰노 이 두 개의 기업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유한양에게 랭라자 승인권이 발표된 이후에 셀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맞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반등하거든요. 그럼 어제가 기회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한양행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증권가 다 목표가 상향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나와서 유한양행 개장 전에 나와서 유한양행 사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좋은 내용이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갭상승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감이 노출될 수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 기대감들이 현실로 작용을 했을 때는 이제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한양행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부담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유한양행의 자체적인 파이프라인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승인을 받은 마리포사라는 임상뿐만이 아니라 마리포사2라든지 아니면은 팔로마 같은 임상, 즉 이제 SC제형으로 변형하는 임상들도 있고요. 회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는 이제 특발성 알레르기 이런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이제 기관 물량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뉴스에 따른 차익 매물이지만은 가격 부담을 덜어낸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당연히 유한양행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자.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통과를 촉진시키고 있다. 아마 9월 안에 이게 판결을 날 것 같은데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이라도 CDMO 쪽으로 봐야 되나요? 분명히 이제 좋은 뉴스긴 합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이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나왔을 때
얘네 환율 때문에 실적 좋아진 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이 빠지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등은 분명히 뭐 기분이 좋겠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눈높이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해당 뉴스가 나왔을 때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주가 반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의 약세가 좀 멈출 때, 달러와 약세가 멈출 때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네. 그러면 다 바이오 섹터가 타격을 받을까요? 전반적으로. 우선 CDMO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집중된 전략이다라고 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의 달러화 약세가 금리 인하와 함께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텍이라고 일컫는 기업들이죠. 네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좋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은 상승할 수 있는 반면에 수출 위주인 CDMO는 이 환율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